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은 상하원에 출석하여 최근의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중소형 은행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답변했는데요. 대형 은행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대규모 적자와 주가 폭락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즉 NYCB 은행은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33위의 대형 은행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거대 은행들도 상업용 부동산 연체 비율이 중소형 은행들보다 높고 대손 충당금 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증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파월 의장이 숨기는 이것, 금융위기 내관 터지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파월의 증언에 숨겨진 진실, 상업용 부동산 문제 악화 일로, 그리고 체크 포인트와 리스크 관리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 파월 의장이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금리 정책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요약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여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리를 너무 일찍 인하하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어온 힘들었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고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연준의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지난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종결 선언을 재확인했으나 금리 인하 시기는 경제 지표에 의존하므로 불확실하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비둘기적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감과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에 파월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는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파월의 발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경로로 가고 있다. 사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손실 발생 위험은 있으나 대부분 중소형 은행에 집중되어 있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연준은 다른 규제기관과 협조하여 대출 손실을 즉각 흡수할 수 있는 자본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등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파월의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볼까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다가구와 사무실 임대 대출로 구성됩니다. 여기 회색 막대가 자산 규모별 은행들의 기본 자본 대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 즉 BIS가 정하고 있는 Tier 1 캐피탈, 즉 줄여서 T1C라고 하죠.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들의 비율은 43%로 낮은 반면에 그 이하의 중소형 은행들의 비율은 평균 15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중소형 은행에 집중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파월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한 NICB 은행은 자산이 1,163억 달러로서 규모로 33위 은행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SVB도 자산이 2천억 달러가 넘는 16위의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가 결코
중소형 은행들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경영의 난맥상은 NYCB 은행이 지난 1월 말 작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25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예상보다 10배나 넘는 대손 충당금을 발표하여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무디스는 이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시켰고요. 주가는 무려 60%나 폭락하여 2000년대 이후 최저로 떨어지고 즉각 CEO가 사임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한 듯 했으나 지난주 금요일 이 은행의 주가가 1.76달러로 또다시 40% 이상 폭락하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시장의 불안을 고조시켰습니다. 피치는 즉각 이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전환했고요. 투자 펀드 등으로부터 1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바닥까지 추락한 NYCB의 주가 흐름은 은행 존립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뱅크런 수준은 아니지만 예금 잔고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무려 7%나 감소했습니다. 배당금도 작년 4분기 주당 5센트에서 1센트로 80% 삭감되는 등 풍전등화 앞에서 언제 꺼질 줄 모르는 NYCB 은행의 경영 상태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듯합니다. 여기에다 상하원 청문회에서 상업용 대출 부실화가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고 대형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파월 의장의 평가도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은행 규모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색 선에 100대 대형은행의 연체 비율이 1.47%로서 중소형 은행 0.74%의 2배에 가깝게 훨씬 높습니다. 물론 전체 평균 1.17%보다도 높고요. 결론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관한 한 대형은행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다는 상하원 청문회에서 파월의 발언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그래프의 데이터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자료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커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과 같은 6개 대형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커버 비율이 작년에 1.4달러로 재작년에 2.2달러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상업용 부동산 연체 대출금이 전년의 3배인 930억 달러에 달하여 부실 대출금이 대손 충당금을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미국의 6개 대형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총체적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상업용 부동산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고 이 문제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확산되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고 여기에다 지급이자 폭탄, 대출 조건 강화,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 혼란을 틈타 일부 대담한 매수자들은 부실 부동산 사냥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당장 내일 3월 11일부터 작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도입되었던 은행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BTFP가 종료됩니다. 앞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들은 연준의 재할인 창구, 즉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은행들은 재할인 창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빌린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위험한 은행이라는 인식을 주는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재할인 창구, 대출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BTFP 종료 후 은행들이 재할인 창구를 이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할인 창구 대출 추이를 체크해 나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의 움직임을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의 변화를 상시 모니터해 나가야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 소프는 초단기 금리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하루짜리 금리이고요. 청색 선은 거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와 거래량의 움직임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소프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바로 2019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지급준비금이 급감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자 소파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소파의 발작이 발생하는지 오른쪽 그래프에서 지급준비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준비금이 최저 안정 수준인 GDP의 8%, 약 2조 2천억 달러에 미달하고 소파 발작이 일어나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결코 중소형 은행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형 은행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융의 속성상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로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바로 파월 의장의 말만 믿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주 파월 의장은 상하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금리가 정점에 달하여 제압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금년 내로 금리 인하 개시를 확인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이 중소형 은행에 국한되어 있어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둘째로, 그러나 작년에 파산한 SVB와 최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NYCB 은행은 자산 규모로서 대형 은행에 속하며 더군다나 100대 대형 은행들의 사업용 부동산 연체 비율이 중소형 은행들보다 높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들마저 사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 커버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파월 의장의 발언과 거리가 있다. 실제로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SVB 파산 때 도입한 BTFP 종결 후 재할인 창구, 소퍼 발작, 지급준비금의 최소 안정 수준 유지 여부 등을 상시 체크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 조정과 투자 전략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블로그 우고의 경제나무에 방송 대본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이 데이터들이 3월 FOM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